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본도 없는 고아 같은 게 감히 내 아들한테 시집을 와. 박금순의 손바닥이 예비 며느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지만 예비 며느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장 파혼해. 예비 며느리의 손가락에서 반지까지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집에 갈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뺨 한 대의 대가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부기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대학병원 근처 한정식 집의 별실은 오후 5시가 넘자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흰 테이블보 위로 정갈하게 차려진 상견례 상차림 앞에 박금순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금순은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은편 자리에는 아들 강준혁이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쪽 부모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니? 예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박금순이 물잔을 탁 내려놓으며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지우가 아버님 해외 출장 때문에 좀 늦으신다고 연락 왔어요. 준혁이 거북한 듯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해외 출장? 참나,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무슨 놈의 출장이야? 어디 공사판이라도 나간 거 아니니? 별실 문이 열리고 한지우가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지우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금순의 눈이 지우의 등 뒤 빈 복도를 매섭게 훑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우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우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인사? 인사가 문제니 지금? 야, 너희 부모는 어디 있어? 꿀먹은 벙어리니? 박금순이 젓가락을 들 생각도 안 한 채 지우를 아래 위로 훑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중요한 해외 출장건이 생기셔서 오늘 도저히 발을 떼지 못하셨어요. 대신 제가 먼저 뵙고 다음에 정식으로 귀한 자리 다시 마련하겠다고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됐어. 입 닥쳐. 박금순이 손바닥을 펴서 지우의 말을 거칠게 잘랐습니다. 어디서 어른 앞에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상견례 자리에 부모가 안 나와? 야, 너 부모가 있기는 하니? 혹시 어디 길바닥에서 주워온 고아 아니야? 박금순이 비릿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살짝 오므라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지우 부모님 계신 거 아시면서. 준혁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지만 박금순이 눈을 치켜뜨자 준혁은 금세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성진대학병원 의사야. 개천에서 용났다고 온 동리가 잔치를 벌인 귀한 아들이라고. 근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고아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를 꿰차려고 들어? 너 제정신이니? 박금순이 홧김에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고 맑은 찬물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보기 싫게 번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셔서 그런 겁니다. 조만간 꼭 찾아뵙고. 지우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조만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랑은 오늘로 끝이야. 박금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지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지우의 약지에 끼워진 은빛 반지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지우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이냐? 이런 싸구려 반지를 끼고 내 아들 옆자리를 탐내.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박금순이 지우의 손가락에서 커플링을 무식하게 빼내며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손가락 마디가 꺾이는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박금순은 빼앗은 반지를 지우의 발밑으로 팽개쳤습니다. 반지는 나무 바닥 위를 챙그랑거리며 초라하게 굴러갔습니다. 근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아주 환장을 했어. 독사 같은 년. 박금순이 이를 부득부득 갈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금순의 두툼한 손바닥이 지우의 왼쪽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철서?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여린 입술이 터지면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스윽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의 눈은 준혁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니? 준혁은 지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지도 않았고 미쳐 날뛰는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우야, 네가 좀 참아라. 우리 엄마 성격 급한 거 네가 알잖니. 네가 잘못했네. 부모님도 안 모셔오고. 준혁이 땅바닥만 보며 비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사랑의 온기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장 내 아들 앞에서 꺼져. 파혼이야, 파혼. 내 면상 다시는 안 본다. 박금순이 명품 가방을 챙겨들며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부서질 듯 열고 쌩안이 나갔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겁쟁이처럼 엄마 뒤를 쫄래쫄래 따라 나갔습니다. 지우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바닥에 버려진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우는 반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피 묻은 입술을 휴지로 닦으며 의자에 다시 깊숙이 앉았습니다. 지우의 손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동자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2시간 뒤 박금수는 준혁과 지우가 같이 지내던 작은 빌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금수는 제 집인 양 비밀번호를 누르고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지우가 준혁이 공부할 때 밤잠 줄여가며 뒷바라지에서 사준 두꺼운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박금수는 그 책들을 보더니 눈이 뒤집혀 복도로 다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책들로 내 아들 발목 잡을 생각 마. 이 도둑년아. 책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퍽퍽 소리를 냈습니다. 박금수는 지우의 낡은 가방을 집어들더니 싱크대에서 물을 한 바가지 받아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가난뱅이 냄새나는 건 다 씻어버려야지. 퇴! 물이 가방을 적시고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지우의 수첩과 펜들이 물에 퉁퉁 불어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난장판이 된 복도와 물에 젖은 가방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지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바닥에 떨어진 차가운 청진기를 집어들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금지옥 옆 아끼시는 의사 아드님 인생, 오늘로 폭닥 망할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금수는 콧방귀를 세게 뀌었습니다. 뭐라니? 이 미친년이, 네가 뭔데 내 아들 인생을 망쳐? 웃기고 자빠졌네. 박금수는 준혁의 짐 가방을 챙겨 지우의 어깨를 퍽 밀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닫힌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젖은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지우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네 아가씨. 곧 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에는 지우가 평소 타던 작은 경차가 있었지만 지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번쩍거리는 최고급 검정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귀부인처럼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지우냐? 무슨 일이냐, 우리 딸. 전화기 너머로 성진의료재단 한승태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갈래, 아빠. 그리고 아빠가 말했던 성진대학병원 기획실장 자리 내가 할게. 지금 당장. 지우가 창밖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 딸 무시한 놈들 아빠가 가만 안 둔다. 당장 오너라. 한 회장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준혁과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꽃구경 가서 웃던 사진,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사진. 지우의 손가락은 눈물 한 방울 없이 냉정하게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갤러리는 금세 텅 비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우를 맞았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지우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한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지우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떤 놈이 내 딸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당장 잡아와. 아빠, 가만히 계세요. 내 손으로 직접 피눈물 쏟게 해줄 거니까. 지우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회장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우 신분 다 정리하고 내일 아침까지 기획실장 발령 내. 당장.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대궐 같은 드레스룸에 섰습니다. 벽면 가득한 비싼 옷들 중에서 지우는 가장 날카로워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지우는 어제의 그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장님, 박금순이 그동안 보낸 욕설 문자랑 돈 뜯어낸 내역 다 뽑았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주제를 알아라. 가난한 것들은 냄새가 난다. 지우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법무팀 줘. 아주 탈탈 털어버리게.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박금수는 자기 집 거실에서 지우가 준 돈을 세며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대출 이자 갚고도 남겠네. 그 고아가 신하가 돈 하나는 잘 벌어다 줬어. 호호. 준혁은 옆에서 지우의 번호를 차단하고는 새로 들어온 부잣집 딸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우는 성진대학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지우는 당당한 걸음으로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이사장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혁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준혁이 저질렀던 의료사고 기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로비에서 준혁이 불쌍한 환자 보호자에게 삿대질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아주 서늘하고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은 정형외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료 예약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준혁의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수시로 휴대폰을 꺼내 지우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차단을 걸어놓고도 혹시 지우가 병원으로 찾아와 깽판이라도 칠까봐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쿵쿵거렸습니다. 강 선생, 환자분들 줄 서 있는데 다음 분 들어오라고 할까?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묻자 준혁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잠시 자료 좀 보느라. 준혁은 가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맞선 상대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말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는 달콤한 문자 아래에 준혁은 물론이죠. 제가 근사한 곳으로 예약해 둘게요라고 잽싸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우 생각은 씻은 듯 사라지고 준혁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쓱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박금수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동네 모임 친구와 신이 나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너 그 소식 들었니? 성진대학병원 이사장이 숨겨둔 외동딸을 이번에 경영진으로 확 불러들인다더라. 세상에, 이제 세대교체를 한다나 봐. 이사장 딸?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그럼 그 자리가 금싸라기 자리겠네. 박금순이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며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진짜라니까? 이사장 딸이 직접 병원 살림을 맡는데 아직 파릇파릇한 처녀라는데 돈복이 터진 거지. 박금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이사장 딸이 병원에 실세로 들어온단다. 너 그 여자 눈에 무조건 들어야 해. 이사장 사위만 되면 교수 자리는 껌 아니겠니? 자다가도 떡이 생길 판이다. 어머니, 저도 그 소문 들었어요. 신임 기획실장이 이사장 딸이라는데 아직 베일에 쌓여서 얼굴 본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준혁이 주변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죽여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밥 먹여주니? 이사장 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야, 그 맞선 보려던 애는 일단 뒤로 밀어. 훨씬 더 큰 월척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잔챙이를 보고 있어. 박금순이 흥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까지 멈추고 떵떵거렸습니다. 박금순은 전화를 끊더니 지우가 예전에 일하던 작은 병원 번호를 용케 찾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한지우라는 년 있지? 그 가시나가 남의 멀쩡한 남편 꼬셔서 가정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어. 그런 불려우를 왜 아직도 데리고 있는 거야? 당장 안 내쫓고 뭐해? 박금수는 목소리를 깔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줄줄 읊어댔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당황해서 네, 그럴 분이 아니신데 라고 했지만 박금수는 내가 다 봤어. 내 눈이 증인이야. 라고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고는 끊어버렸습니다. 박금수는 똑같은 내용으로 3군데나 더 전화를 돌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냉장고에서 시원한 식혜를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한편 성진대학병원 전략기획실에서는 지우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서늘한 눈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인사기록 카드 옆에는 의대 시절 성적표와 논문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논문 3편의 저자 이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수행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논문들 강준혁이 직접 쓴 건지 대필한 건지 샅샅이 뒤져보세요. 그리고 준혁이 의대 들어갈 때 박금순이 병원에 뒷돈을 얼마나 찔러줬는지 기부금 내역도 낱낱이 확인하고요. 지우가 볼펜으로 논문 목록에 날카롭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뿌리까지 캐오겠습니다. 수행비서가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박금순에게 맞았던 왼쪽 뺨에 아직도 화끈거리는 느낌이 남은 듯 지우는 그 자리를 손끝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엄마 말대로 이사장 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남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제일 비싼 양복에 머리에 기름기까지 좔좔 흐르게 바른 준혁은 호텔 카페를 쓱 훑다가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창가 쪽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지우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 고아가시나가 이런 고급 호텔에 어떻게 와. 내가 헛것을 본 거지. 준혁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가가 확인해 보니 다행히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휴, 그럼 그렇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무렵 박금수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대못을 박았습니다. 야, 한지호, 너 내 말 잘 들어. 내 아들은 이제 곧 이사장 딸이랑 결혼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몸이야. 너 같은 고아년이 비빌 언덕이 아니라고. 제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좀 마, 응? 지우는 전화기 너머로 그 독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야, 왜 말이 없어? 죽었니? 됐고, 입 다물고 이거나 받아. 박금수는 자기 지갑에서 5만 원권 5장을 꺼내 바닥에 던지듯 놓고 사진을 찍어 지우에게 전송했습니다. 내가 인심 썼다. 25만 원이면 너 같은 애들한테는 큰 돈이지? 이걸로 국밥이나 사 먹고 우리 준혁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지우는 휴대폰 화면에 뜬 25만 원 사진을 보며 턱끝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목매시는 그 이사장 딸이 어떤 사람인지 곧 제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지우가 낮고 소름 돋을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박금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미친년 끝까지 허풍은 이라며 코방귀를 뀌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성진대학병원 대강당은 신임 기획실장 취임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입구에는 화환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전 직원이 숨을 죽이며 주인공을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맨 앞줄에 앉아 커다란 꽃다발을 품에 안고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사장 딸이 그렇게 미인이라며? 나 오늘 점수 따면 내일부터 교수님이라고 불러라. 준혁이 옆 동료에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강당 뒤편에는 박금순이 선글라스까지 끼고 몰래 숨어 들어와 어디 우리 며느리 될 애 얼굴 좀 보자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졌습니다. 또각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고 우아하게 걸어 나온 여자가 연단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우였습니다. 지우의 서늘한 눈빛이 강당 뒤편에 숨은 박금순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박금순은 너무 놀라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다 옆 사람 눈치에 제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앞줄에 있던 준혁은 귀신을 본 듯 꽃다발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지 지우가 왜? 라며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전략기획실장 한지우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는 쓰레기들을 낱낱이 솎아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바닥에서 허둥지둥 일어나는 준혁을 쓰레기 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벌벌 떨며 흙 묻은 꽃다발을 주워들었지만 지우는 이미 고개를 돌린 뒤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우는 수행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기 바닥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꽃다발 당장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처박으세요. 비서는 준혁이 애지중지하던 꽃다발을 집어들어 강당 구석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습니다. 로비로 도망치듯 나온 박금수는 현실을 부정하며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년아, 네가 무슨 이사장 딸이야. 어디서 남의 이름을 사칭해. 박금순이 지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박금순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나 의사 엄마야. 내 아들이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라고. 박금수는 병원 밖 화단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준혁은 진료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똑똑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준혁 선생, 감사팀입니다. 사물함 열어주시죠. 정기감사입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습니다. 기획실장실로 돌아온 지우는 준혁이 직접 깨뜨린 두 사람의 커플 액자 사진을 보고받았습니다. 지우는 깨진 사진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박금순이 보냈던 5만원권 사진 사본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당신들이 누린 그 가짜 천국, 내가 지옥으로 바꿔줄게. 지우의 차가운 혼잣말이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오전, 지우는 기획실장실 책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수행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강준혁 선생 논문 3편. 전부 돈 주고 산 대필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입금 내역까지 싹 잡았고요. 게다가 의대 들어갈 때 박금순 씨가 병원 뒷구멍으로 3억 원이나 찔러 넣은 기록도 찾았습니다.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하자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쓱 훑었습니다. 3억? 아들 의사 만드느라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넣었나 보네요. 그나저나 석 달 전 그 수술, 원본 차트 가져올 수 있죠? 예, 실장님. 감사팀에서 이미 손 써놨습니다. 오후면 제 손에 들어옵니다. 서두르세요. 이사회 시작 전에 그놈 숨통을 완전히 끊어놔야 하니까. 지우가 태블릿을 돌려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회의실에서는 한진우 상무가 비열하게 웃으며 박금순과 준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금순은 눈이 짓물러 터질 정도로 울어댔고 준혁은 넋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렇게 질질 짜서 해결될 일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한진우가 커피잔을 쾅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저 불효시 같은 게 이사장 딸이라니요. 내가 그 귀한 얼굴에 손을 댔으니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어떡하면 좋대요. 박금순이 손수건을 적시며
비명을 지르자 한진우가 품 안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쓱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지우 유학 시절 뒷조사한 겁니다. 아주 문란하게 놀았다는 증거에 사진까지 꽉꽉 채웠어요. 이거 언론에 확 뿌려버리면 이사장 딸이고 뭐고 그날로 끝장입니다. 준혁이 눈을 번뜩이며 봉투 속 조작된 사진들을 훔쳐봤습니다. 상무님, 이거 정말 확실한 거죠? 진짜냐 가짜냐가 뭐가 중요해? 먼저 터뜨리는 놈이 장땡이지. 강 선생, 자네도 의사가운 계속 입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알겠어? 한진우가 준혁의 어깨를 툭툭 치자 박금순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렸습니다. 좋아요. 이판사판이야. 저 가시나를 아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겠어. 이틀 뒤 박금순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전단지를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 한지우는 가짜예요. 돈으로 자리를 산 사기꾼이라고요. 우리 불쌍한 아들 인생 망치려는 독사 같은 년입니다. 바닥엔 지우의 얼굴을 흉측하게 합성한 전단지들이 굴러다녔고 환자들이 웅성거리며 지우를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실장실 창가에서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당장 끌어낼까요? 비서가 묻자 지우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버려둬요. 미쳐서 날뛸수록 내가 터뜨릴 폭탄이 더 화끈해질 테니까. 그보다 그 파일 다 준비됐죠? 파일 안에는 준혁이 수술 전날 술 처먹고 들어와 사람을 죽일 뻔한 녹취록과 조작되기 전에 원본 차트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수술 시간부터 집도의 서명까지 준혁이 얼마나 치졸하게 조작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연락처는요? 예, 피해 유가족분들 모셨습니다. 이사회 때 증인으로 서주시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진우는 박금순에게 결정적인 가짜 무기를 하나 더 쥐어줬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상무님? 유전자 검사지예요. 한지우가 회장님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적혀 있죠. 물론 내가 손 좀 쓴 거지만. 박금순이 입이 귀에 걸리며 서류를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오메 상무님, 이제 저 가시나는 끝났네요. 호호. 이사회 당일 오전 8층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쫙 깔려 있었고 지우는 스크린 옆에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금순이 문을 콱 열고 봉투를 흔들며 들이닥쳤습니다. 이사장님, 속지 마세요. 저 한지우는 가방끈만 긴 가짜 딸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이사들이 술렁이자 한진우가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사장 자격에 중대한 의문이 생겼으니 즉각 회의만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가짜 종이 쪼가리 이사님들께 직접 돌려보시죠. 다 같이 구경이나 좀 하게. 박금순이 의기양양하게 종이를 돌리는 순간 지우가 스크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엔 한진우 사무실 CCTV가 떴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지 내가 아는 놈 시켜서 만든 거예요. 진짜 같죠? 오메 상무님 최고네요. 이걸로 전현을 그냥 확. 두 사람의 공모 현장이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금순의 안색이 흑빛이 됐고 한진우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한승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한지우는 내 하나뿐인 핏줄이자 이 병원의 주인이다. 진우 너 오늘부로 모든 직위 해제다. 당장 꺼져. 한 회장의 호통에 한진우는 쥐구멍을 찾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금수는 그제야 회장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우리 준혁이는 아무 죄 없어요. 제가 다 시킨 거예요.
준혁이가 죄가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지우가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조작된 차트와 원본 차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 나 어제 술 마시고 수술 들어갔다가 환자 골로 보낼 뻔했어. 차트 대충 고쳐놨으니까 형이 입 좀 닦아줘. 준혁의 비겁한 목소리가 들리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지우는 뒤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노인이 박금순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통곡했습니다. 내 자식 살려내. 이 살인마 의사놈아. 박금순은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의사 양반들, 나 좀 살려줘요. 지우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의사가 널렸는데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그때 준혁이 소식을 듣고 뛰어들어오다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강준혁 씨, 의료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차는 소리와 함께 준혁은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지우는 회의실을 나서며 바닥에 떨어진 가짜 서류를 구두로 지그시 밟아버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색이 된 한진우를 향해 지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상무님,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목 씻고 기다리세요. 지우는 실장실로 돌아와 수행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금순 남편 병원 불법 마약 유통으로 보건소에 찔러요. 오늘 해지기 전까지 쑥대밭으로 만들라고 하세요. 지우는 창밖을 보며 왼쪽 뺨을 만졌습니다. 박금순의 손길이 닿았던 그 더러운 기억을 지우듯 지우의 눈엔 서슬퍼런 복수심만 이글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폐지 주울 준비나 하세요. 당신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우의 서늘한 혼잣말이 병원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사회 소동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금순이 뿌린 가짜 전단지와 유전자 검사지 소동으로 병원이 발칵 뒤집히자 한진우 상무는 이 틈을 타 이 사진을 선동해 지우의 직무 정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우는 실장실에서 쫓겨나 본관 구석의 텅 빈 창고 같은 사무실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참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여기가 내 자리라고요? 지우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에 앉아 텅 빈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 없는 정막 속에서 지우는 한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낡은 가죽 가방을 든 60 남짓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우 아가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었던 서정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을 그림자처럼 모셨었지요. 서 권사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가방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권사님? 박금순 남편 그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더러운 짓이 적힌 장부예요. 불법 장기 이식을 알선하고 뒷돈 챙긴네요. 사모님이 생전에 제게 맡기시며 지우가 크면 꼭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겁니다. 지우가 장부를 펼치자 빽빽한 손글씨 사이로 어머니의 쪽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이걸 남겨둔다. 언젠가 네가 꼭 필요할 때 정의를 위해 쓰렴. 지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권사님, 고작 이 장부 하나로는 부족해요. 그 인간들 뿌리까지 뽑으려면 더 센 게 필요하다고요. 지우의 서슬퍼런 말에 서 권사는 USB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박금순 그 독한 여자가 회장님 후처로 들어오려고 사모님을 어떻게 모함했는지 그 추악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에요. 그 여자만 없으면
내가 안방마님이다라고 떠드는 그 목소리,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지우는 USB를 꽉 쥐며 턱 근육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혼 복수가 아니야. 우리 엄마 원수를 갚는 피의 전쟁이에요. 그날 밤부터 보석으로 겨우 풀려난 준혁이 지우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생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너 없으면 죽어. 준혁이 인터폰에 대고 엉엉 울었지만 지우는 2층 창가에서 그 꼴을 보며 커튼을 획 쳐버렸습니다. 며칠 뒤 한 회장의 지시로 직무정지가 풀린 지우는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복귀하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성진대학병원 로비에 무료 진료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우리 병원 문턱 못 넘게 하는 일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이 뉴스 한 방에 박금순이 퍼뜨린 사기꾼 루머는 씻은 듯 사라졌고 지우는 병원의 성녀로 떠올랐습니다. TV를 보던 박금순은 리모컨을 던지며 발광했습니다. 저 가시나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 돈, 내 아들 의사 면허. 설상가상으로 박금순 남편의 병원에 세무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박금순은 눈이 뒤집혀 지우의 집으로 달려가 쓰레기 봉투를 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한지호, 이 독한 년아, 네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지. 하지만 박금순의 그 급한 성미가 화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던진 쓰레기 봉투가 터지며 그 안에서 남편 병원의 비리거래 명세서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지우는 그 종이 뭉치를 주워들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증거를 제 발로 가져다 주셔서. 다음 날 지우는 박금순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시원한 생수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문을 열고 나온 박금순을 향해 지우는 물을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기억 안 나세요? 제 가방에 물 끼얹으셨잖아요. 딱 그만큼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준혁은 지우의 마음을 돌린답시고 담벼락을 넘다 지우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훔치려다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결국 준혁은 절도 혐의로 다시 유치장 신세가 됐습니다. 지우는 면회실 철창 너머로 준혁에게 도박장 출입 사진과 불륜 사진들을 던졌습니다. 이중생활하느라 바빴겠네. 내 도박빚 3억, 아니 5억인가. 그거 다 어머니가 폐지 주워 갚으셔야겠어. 준혁이 지우야 제발 하며 매달렸지만 지우는 냉정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지우는 이제 거칠 게 없었습니다. 한 회장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그녀는 즉각 박금순의 강남 아파트와 예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박금순의 명품 가방과 모피 코트에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 내 가방이야. 내 돈이라고. 박금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어댔습니다. 방송국에 제보하려고 전화를 돌려봤지만 큰 광고주인 재단의 힘 앞에 방송국들은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 권사가 다시 찾아와 지우 어머니의 진짜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오늘 지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우리 지우 꽃길만 걷게 해줘야지. 일기장을 읽으며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권사님, 다음 달 병원 50주년 기념행사에 그 인간들 다 초청하세요. 예, 왜요 아가씨? 최후의 만찬을 대접해드려야죠. 그날 박금순과 강준혁의 인생을 전 국민 앞에서 조문할 거니까요.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지우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성진대학병원 1층 로비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시뻘건 글씨로 파면이라 적힌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준혁 선생이 술 먹고 칼을 잡았대. 환자가 죽었는데 차트를 가짜로 고쳤다니. 이게 의사야 살인마야? 간호사들이 침을 튀기며 수군거렸고 정형외과 과장은 그 앞을 지나가다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실장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건복지부로 보낼 의사 면허 박탈 요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지우 세 글자를 칼날처럼 휘갈겨 썼습니다. 이거 오늘 해지기 전까지 보건당국에 접수하세요. 내일 아침 뉴스에 강준혁 이름 석자가 무면허로 뜨게. 지우가 서류를 건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무렵 박금수는 강남 아파트에서 넋나간 사람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 강 원장이 검은 점퍼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검찰청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성진대병원 인근 강모 원장, 불법 마약 유통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를 보던 박금순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졌습니다. 헐떡이며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시커먼 정장의 집행관들이었습니다. 박금순 씨, 부동산 및 동산 압류 집행 들어갑니다. 비켜주세요. 박금순이 주차장으로 비틀거리며 내려가 보니 자식처럼 아끼던 하얀색 외제차 앞 유리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대, 이 도둑놈들아, 내 차야, 내 돈이라고. 박금순이 손톱이 뒤집히도록 딱지를 긁어댔지만 돌아오는 건 부러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뿐이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교환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강준혁 씨요? 오늘부로 파면돼서 우리 병원 사람 아닙니다.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1시간 뒤 준혁은 병원 뒷문으로 쫓겨나듯 짐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 의사들은 저게 인간이냐, 의사 가운이 아깝다며 대놓고 침을 뱉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준혁의 등에 가래침을 뱉었지만 준혁은 차마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벽에 이마를 박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 아들을 기다리던 박금순이 준혁의 짐 가방을 보고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혁아, 너 왜 이걸 들고 나와? 아니지? 꿈이지? 어머니, 나 이제 의사 아니야. 다 끝났다고. 박금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짐짝 던지듯 그녀를 정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박금수는 하늘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한지호,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는구나. 행인들은 미친 여자 보듯 박금순을 피해갔고 지우는 창가에서 그 처참한 광경을 와인잔을 굴리며 감상했습니다. 실장님, 강준혁이 병원 약고에서 프로포폴이랑 마약류 빼돌린 장부도 다 찾았습니다. 감사팀장의 보고에 지우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세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야지. 이틀 뒤 준혁의 자취방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말고 수갑이 채워진 준혁은 팬티 바람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모인 이웃 주민들은 휴대폰을 들어 준혁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찍어댔습니다. 박금수는 뉴스에서 아들이 수갑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장면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제 가슴 등을 쥐어뜯었습니다. 내 아들, 내 금쪽 같은 의사 아들이 어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우는 준혁의 고등학교 성적까지 탈탈 털어 학력 위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준혁은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 의대 졸업장까지 취소되어 고졸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박금순이 시장에 반찬거리를 사러 나갔을 때 단골 정육점 주인조차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아들이 가짜 의사의 마약쟁이라며? 다신 우리 가게 오지 마. 박금수는 장바구니도 버려둔 채 머리를 풀 헤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한 회장의 서재에서 아버지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빠, 엄마 명예. 드디어 되찾았어요. 박금순 그 여자가 엄마한테 한 짓,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지우야, 장하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춤을 추겠구나. 한 회장이 지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엔 밝은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게. 그때 비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지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차가운 별빛이 지우의 서늘한 얼굴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수행비서의 전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회장이 서재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전화를 받고 돌아섰을 때 한 회장은 이미 소파에서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한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봐. 응? 눈 좀 떠보라고, 아빠. 지우가 한 회장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한 회장의 눈꺼풀이 반쯤 감긴 채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회장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그 7분 동안 한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한 회장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지우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새벽 거리를 달리는 동안 지우는 한 회장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성진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회장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우의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지우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회장의 체온이 남아있던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진우 상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우는 이사진 5명에게 전화를 돌려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보세요, 이사님들. 지금 회장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병원을 비워둘 순 없잖습니까? 한지우 실장 저 어린애한테 맡겨놨다간 병원 다 말아먹게 생겼어요. 당장 해임 절차 밟아야 합니다. 한진우가 이사진에게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금수는 병원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금수는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박금순의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이 못된 한지우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더니 이제는 제 애비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박금순이 병원 정문 앞 인도에 주저앉아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박금수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박금순의 손에서 라이터를 뺏었습니다.
박금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한지우 이 살인마녀나. 네가 사람이냐? 우리 가족 다 죽이고 너만 잘 살 것 같아? 어림없다 이년아. 박금순의 외침이 병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박금순의 모습이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한진우는 박금순의 소동을 이용했습니다. 한진우는 준혁에게 접견을 가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오게 했습니다. 준혁은 유치장에서 나온 뒤 한진우가 보낸 사람에게서 깁스를 받아 오른팔에 감았습니다. 준혁은 멀쩡한 팔에 깁스를 하고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지우 실장이 저를 협박하고 몰아세워서 제 팔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 죄 없는 피해자입니다. 준혁이 기자들 앞에서 깁스를 한 팔을 휘저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준혁의 깁스를 찍었습니다. 지우는 중환자실 복도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수행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박금순 씨가 병원 앞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강준혁 씨는 가짜 깁스를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여론이 아주 험악합니다. 수행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약 프로젝트는요? 어떻게 됐어요? 지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수행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 박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컴퓨터에 있던 연구자료도 몽땅 지워졌고요. 아무래도 박금순 쪽에서 손을 쓴 모양입니다. 수행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의 손이 복도 의자 팔걸이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금순은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박금순은 검은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박금순은 눈물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지우 실장이 돈하고 권력으로 우리 아들 인생을 짓밟았어요.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 착한 의사였는데 저 독한 여자가 다 빼앗아 갔다니까요. 박금순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며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금순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에는 지우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로비에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한지우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진우가 돈을 주고 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몇 명이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지우는 병원 후문으로 출근하다가 보호자 한 명이 던진 달걀에 어깨를 맞았습니다. 달걀이 지우의 검은 재킷 위에서 터졌습니다. 노란 물이 재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달걀물이 묻은 재킷을 입은 채 기획실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해외 제약사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신약 공동개발 계약 파기 통보였습니다. 제약사는 병원의 내부 스캔들을 이유로 더 이상 협력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주가가 하루 만에 8% 하락했습니다. 한진우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진우는 지우의 결제인을 도용해 재단 공금 20억 원을 유령회사로 빼돌렸습니다. 한진우는 자금 이동 서류에 지우의 서명을 위조해 넣었습니다. 이틀 뒤 검찰 수사관 3명이 지우의 기획실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지우 실장님, 재단 공금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같이 좀 가주시죠.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서류에는 지우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였습니다. 이 서명 제 거 아닙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훔쳐서 꾸민 짓이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검찰 가서 얘기하시죠. 자, 시간 없으니 서두릅시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기획실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지우를 손가락질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이 닫히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밤, 지우는 중환자실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B-, B-, B-.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창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한 회장의 심박수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한 회장을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유리창에서 한 발 물러나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우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우의 머리 위에서 차갑게 내려쬐었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우냐? 호호호, 내 애비도 이제 곧 내 엄마 곁으로 갈 모양이구나. 너도 내 엄마처럼 비참하게 길바닥에서 끝나게 될 거야. 기대해라. 박금순의 악에 바친 목소리였습니다. 박금순의 목소리 뒤로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박금순의 웃음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지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앉은 채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정이가 건네준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브로치, 손수건,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사이에 작은 메모리 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지우는 메모리 카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자 음성 파일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봐, 그 여자 차 브레이크 좀 손봐놔. 사고인 것처럼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돈은 내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 박금순의 목소리였습니다. 20여 년 전의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일이 커질 텐데요.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년만 없어지면 내가 회장님 옆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시키는 대로나 해. 박금순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지우의 손이 메모리 카드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지우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지우의 눈에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지우는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접어 가방에 넣고 재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지우는 메모리 카드를 재킷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2번 툭툭 두드렸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기자 3명이 카메라를 들고 개떼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실장님, 횡령한 20억 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기자가 무례하게 마이크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달려오는 기자들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지우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재킷 안주머니 위에 손을 얹은 채 기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가 직접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숨어있는 범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지우가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지우의 얼굴 위에서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우는 박금순이 가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했던 바로 그 방송국 건물 앞에 섰습니다. 지우는 서슬 퍼런 검은 정장에 머리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는 어제 찾은 메모리 카드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지우의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박금순 씨가 스튜디오에서 추가 인터뷰 중입니다. 전국의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화면 속 박금순은 카메라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가련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예술이네요. 들어갑시다. 지우가 거침없는 걸음으로 방송국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로비 직원이 당황하며 지우를 막아섰습니다. 저기 손님, 예약 없으시면 출입이 안 됩니다. 이보세요. 지우는 차가운 눈길로 명함을 꺼내 직원에게 툭 건넸습니다. 성진의료재단 전략기획실장 한지우입니다. 방송국 광고 계약건으로 광고국장 만나러 왔다고 전해요. 당장. 지우의 기세에 눌린 직원이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광고국장이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 귀한 분이 어쩐 일로 직접. 제가 모시겠습니다. 광고국장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지우를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복도를 걷다 빨간 불이 켜진 생방송 스튜디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금순이 카메라를 보며 입을 나불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실장님, 광고국은 저쪽인데. 잠깐 실례 좀 하죠. 지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스튜디오 문을 쾅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 3대가 박금순을 비추고 있었고 박금순은 여전히 거짓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밤낮 없이 공부만 하던 불쌍한 아이인데 저 독한 한지우가 권력으로 우리 아들 인생을 짓밟은 거라고요. 아이고, 억울해라.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진행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우가 눈부신 조명 아래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자 카메라맨들이 당황해서 지우 쪽으로 렌즈를 돌렸습니다. 박금수는 뒤를 돌아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손에서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기,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관계자 아니면 나가주세요. 진행자가 당황해서 일어났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성진의료재단 한지우입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나오고 있길래 당사자로서 직접 말씀 좀 드리러 왔습니다. 스태프들이 웅성거렸지만 시청률 냄새를 맡은 프로듀서가 진행자에게 그대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지우는 박금순의 바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금순은 독사처럼 눈을 부라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지우는 대꾸도 없이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이 여자가 하는 말 들으셨죠? 착한 아들을 짓밟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진실을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똑똑히 들어보시죠. 지우가 안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수행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잠시 뒤 스튜디오 스피커에서 소름 끼치는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봐, 그 여자 차 브레이크 좀 손봐놔. 사고인 것처럼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돈은 내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 박금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행자의 안색이 흑빛이 됐고 카메라는 박금순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요?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년만 없어지면 내가 회장님 옆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시키는 대로나 해. 음성이 끝나자 박금순은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조작이라고.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해. 박금순이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하며 온갖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이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박금순을 서늘하게 올려다봤습니다. 이 녹음은 23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박금순 씨가 제 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던 자백이죠. 하나 더 볼까요? 스튜디오 모니터에 블랙박스 영상이 떴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박금순이 괴한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그 괴한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금순은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되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거 끊어. 당장 방송 중단해. 이 나쁜 것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짜고 치는 거야. 박금순이 비명을 질렀지만 시청률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박금순 씨를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제 횡령 혐의는 한진우 상무가 제 도장을 도용해 버린 짓입니다. 여기 한진우의 이중 장부와 비밀 계좌 내역이 다 있습니다. 진행자는 입을 딱 벌린 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박금순은 도망치듯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금순 씨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커덕 쇠고랑 차는 소리가 방송을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금순의 일그러진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혔고 그녀는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에서 도망치려던 한진우 상무도 수갑을 찼습니다. 일주일 뒤 중환자실의 한 회장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야. 지우야.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지우야. 괜찮으냐? 내 딸 고생 많았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경영권 승계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성진의료재단의 진짜 주인은 지우가 됐습니다. 신약 프로젝트도 다시 시작됐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지우의 횡령 혐의는 깨끗이 씻겼고 한진우와 박금순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됐습니다. 재판날 박금순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법정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해. 나는 죄 없어. 내 아들 의사 만들려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경위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간 준혁은 죄수들에게 의사라고 거들먹거리다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가짜 의사놈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준혁은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지만 수감자들이 그의 오른손을 짓밟아버려 다시는 수술칼을 잡지 못하는 불구가 됐습니다. 모든 원한을 푼 지우는 이사장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사장 겸 병원장 한지우라는 번쩍이는 명패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지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지우는 눈을 감고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성진대학병원 정문 앞 은행나무 가로수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들이 황금빛 빛처럼 병원 로비 앞 계단 위로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병원 정문 위에는 세계 의료 혁신상 수상이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그 노란 은행나무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검은 정장 위에 눈부시게 하얀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운 왼쪽 가슴에는 이사장 겸 병원장 한지우라는 이름 석자가 서슬 퍼런 자부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책상 위에는 해외 유명 학술지가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는 지우의 당당한 사진과 성진대학병원의 신약 개발 성공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쪽방촌 무료 급식소 배식 일정 확인해 드립니다. 알겠어요. 차 준비해 주세요. 늦지 않게 가야죠. 지우가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제 예전의 날 선 도끼 대신 깊은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지우는 병원에서 차로 한참을 달려 어느 낡은 골목 끝 무료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진 허름한 건물 앞에는 끼니를 해결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커다란 국자를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반쯤 줄었을 때였습니다. 웬 초라한 노파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국자를 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거칠다 못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그 노파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박금순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박금순은 폭삭 늙어버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시처럼 말라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낡아 빠진 회색 점퍼는 소매가 다 해져 안감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박금순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금순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에서 쟁반이 기우뚱하며 쇠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박금순은 쟁반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머니. 국이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지우가 박금순의 국그릇에 된장찌개를 듬뿍 퍼 담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평온했습니다. 박금순은 지우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은 쟁반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구석자리로 가서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1년 전 병원 로비에서 기고만장하게 소리를 지르던 그 위풍당당하던 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죄지은 죄인의 굽은 등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다음 사람을 향해 국자를 들었습니다. 급식소를 나온 지우는 차 안에서 수행비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교도소에 있는 강준혁이 이번 달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벌써 12통째네요.
수행비서가 누런 봉투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세요. 지우가 창밖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비서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쑤셔 넣었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준혁의 구걸 섞인 참회록들이 종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우는 홀로 차를 몰고 교회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등성이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우는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지우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박금수는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고 준혁이는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해. 아빠는 이제 건강 되찾으셔서 공기 좋은 곳에서 쉬고 계셔. 엄마, 나 이제 복수 같은 거 안 해. 그냥 한지우로 엄마 딸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바람이 불어 지우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이라도 하듯 국화꽃 잎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우는 눈가를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한서연 의료나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금순이 살던 그 화려한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지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저녁, 박금수는 젖은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쉼터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지우의 얼굴이 담긴 커다란 광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서연 의료나눔재단 출범이라는 글자가 빗물에 씻겨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금수는 리어카를 멈추고 멍하니 그 광고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때린 그 뺨 한 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이야. 박금순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출소한 준혁은 공사 현장에서 등짐을 지다 의대 동창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고 쥐구멍을 찾듯 도망쳤습니다. 주먹도 쥐어지지 않는 으스러진 오른손이 그의 비참한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이사장실 책상에 앉아 수술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는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진 액자를 바로 세우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술 들어갈게. 지켜봐줘. 지우는 가운을 여미고 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에 지우의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는 예전 상견례장에서 뺨을 맞고 나오던 슬픈 소리도 취임식 날의 도끼 어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당한 승리자만이 낼 수 있는 맑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지우가 지나가는 길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존경을 담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당당한 구두 소리가 수술실 복도 끝까지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박금수는 지우의 뺨을 때리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크기로 돌아옵니다. 박금순이 때린 뺨 한 대의 대가는 남편의 구속이었고 아들의 파멸이었고 자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복수를 끝낸 뒤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이라고. 앞으로는 한지우로서 살겠다고.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를 끝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우의 구두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다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